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에서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죠. 이와 함께 바이에른 뮌헨의 전설이었던 에펜베르크가 김민재를 선발로 썼어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제 독일 현지 언론들에서도 김민재를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선발로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김민재 선수는 독일 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필크루크와 맞대결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지 보도 내용들 플러스 김민재의 분데스리가 개막전 상대일 필크루크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에른이 라이프치히하고의 슈퍼컵에서 0대3 대패를 당했죠. 바이에른이 라이프치히한테 패한 거 자체는 이변은 아니에요. 왜냐면 라이프치히 역시도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3위를 했고 DFB 포칼 우승을 차지했고 심지어 지난 시즌 33라운드에서 바이언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자칫 바이언의 분데스리가 11연패에 제동을 걸 뻔했던 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 자체는 납득할 수 있지만은 0대3이라는 스코어가 납득할 수 없는 스코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이번 우승으로 라이프치히는 구단 역사상 첫 DFL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이제 빌트지에서는 이런 칼럼을 올렸어요. 지난 시즌과 평행 이론의 나쁜 바이에른이라고 한 건데요. 첫 번째, 무서운 수비 약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수비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파바르의 부진이라던가 더리흐트의 부진 같은 것들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요. 거기다가 이제 6번 미드필더의 부재로 인해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었던 키미와 더리흐트까지도 부진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서운 득점 알레르기. 이거는 이제 마티스텔이 상당히 많은 득점 찬스들을 놓쳤죠. 그거에 대한 지적인 거고요. 세 번째, 끔찍한 리더십 부족. 이거는 이제 그 주장인 마누엘 노이어와 부주장인 토마스 밀러의 부재를 얘기를 한 겁니다. 키미와 더리우트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고 있을 때 선수들을 막 독려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본인 플레이만 했을 뿐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무서울 정도로 경합에 취약하다. 실제 이 경기에서 바이언의 경합 승률이 30%대였죠. 그러면서 라이프치히한테 크게 밀리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4번 때문에 바이언이 라이프치히한테 대패를 당했다라고 가장 큰 이유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서운 무력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배의식이 조금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토마스 투엘 감독의 지도력에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투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바이언이 16경기에서 7승으로 상당히 부진한 성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투엘이 너무 손을 놓고 있다, 무력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김민재와 그리고 마즈라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물론 뭐 마즈라이 같은 경우는 핸드볼 반칙을 범하면서 이제 세 번째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핸드볼 반칙은 약간 조금 사고에 가까운 거였으니까요. 바이언이 전반전에만 0대2로 크게 지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인 라이머를 빼고 측면 공격수인 코망을 넣으면서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의 좌우 윙의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딱 한 명인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포진을 내세웠습니다. 그럼에도 김민재가 상당히 많은 커버 범위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키미 혼자 있는 걸 잘 이제 보조를 해줬었고 그냥 보호를 해줬다라고 할 수 있죠. 마즈라이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키커지 평점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3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평점이 1점부터 6점까지 주어지고 1점이 가장 좋은 평점, 6점이 가장 나쁜 평점이니까 3점이 그래도 이 중에선 가장 좋은 평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빌트지에서도 김민재에게 평점 3점으로 바이언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평점을 줬는데요. 사네, 울라이 등과 함께 가장 좋은 평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빌트지에서는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후반전이 돼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바이언 수비수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엄청난 태클로 0대4 참사를 막았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 그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줬고 특히 이제 미들라인까지 올라가가지고 키미 옆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고 또 이제 리커버리가 중간인 건데 리커버리 보시면은 오른쪽 측면 리커버리를 상당히 많이 했죠.
있죠. 본인의 지역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까지 넘어가서 리커버리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클리어링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했는데요. 특히 이제 네 번째 실점을 막았다라는 건 바로 이제 70분경에 라이프치히에서 교체 출전한 공격수 셰슈코가 이제 빠른 발을 통해서 바이언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으나 뒤에서 쫓아가던 김민재 선수가 슈퍼 태클로 막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경기에서 단순히 또 이제 수비적인 부분만이 아닌 패스 부분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44회의 패스를 하면서 42회를 성공시키면서 95%의 패스 성공률을 자랑했고요. 또 이제 측면으로 전환하는 패스도 기록을 했었죠. 소유권을 잃은 횟수는 단 2회가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인 볼 배급 능력을 자랑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독일 스포츠 전문 방송인 슈포트 아인츠에서 더리우트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슈포트 아인츠의 슈탈베크 도펠파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 토크쇼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바이언 전설인 에펜베르크가 나와서 지적을 한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해당 본문을 놓고 보면요, 슈포트 아인츠 전문가 슈테판 에펜베르크는 바이언의 느린 빌드업에 주목했다. 그는 슈포트 아인츠의 슈탈베르크 도펠파스에서 빠른 전진 패스로 무언가를 만들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크로스만 반복했다라고 바이언의 약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리우트에 대한 비판, 불행하게도 하락했다라고 해가지고 에펜베르크는 특히 더리우트에 대해 비판했다. 불행하게도 더리우트는 정말로 하락했고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라고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후반전에 토마스 투헬이 김민재에게 중앙 수비를 맡겼는데 김민재는 수비 안정성과 빌드업 특성이 강하게 섞여 있었다. 이에 대해 에펜베르크는 김민재가 처음부터 중앙 수비에 나서지 않은 이유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며 놀라워했다. 김민재는 금요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분데스리가 첫 경기를 처음으로 치를 수 있다. 에펜베르크는 투헬이 어제 딜레마를 인식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얘기는 이제 김민재를 선발 출전시킬 걸로 보인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에펜베르크는 누구인가? 바이에른 명예의 전당에 오른 18인 중 한 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클라우스 아우겐탈러, 프란츠 베켄바워, 파울 브라이트너, 에펜베르크, 지오바니 에우베르, 콘라트 하이드캄프, 울리 헤네스, 올리버 칸, 필립 람, 그 외에 이제 여기서는 잘렸지만요, 리잘라쥐, 제프 마이어, 마테우스, 게르트 밀러, 프란츠 로트, 루메니게, 슈발첸백, 메메 숄, 슈파인슈타이거 같은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제 에펜베르크는 리더십이 정말 강한 걸로 유명했어요. 거의 뭐 보스 기질이 넘치다 못해 조금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대 팀들에게는 공포의 존재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물들에게는 전부 다 애칭이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우겐탈러한테는 더 리베로가 붙어있고, 또 이제 베켄바워한테는 더 카이저, 그리고 또 이제 파울 브라이튼한테는 스타테기스트, 그리고 또 이제 에우베르한테는 삼바 스트라이커, 그리고 또 이제 하이드캄프한테는 퍼스트 챔피언,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애칭이 붙어있는데, 에펜베르크에게는 보스라는 이제 그 애칭이 붙어있죠. 그 정도로 리더십이 강했고, 또 이제 상당히 세련된 패스를 구사하던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물론 파울도 굉장히 많이 범하고 카드 수집가로도 유명했죠. 이러한 가운데 바이언의 분데스리가 개막전 상대인 브레멘은 포칼 1라운드에서 이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3부 리그팀인 빅토리아 쾰른한테 2대3으로 패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그 중앙 수비수인 아모스 피퍼가 경기 시작하고 11분 만에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건데, 참고로 이제 브레멘 제외하고도 또 이제 이변의 희생양이 된 팀이 아우크스부르크가 3부 리그팀인 운터하잉한테 0대2로 패하면서 탈락했고요. 또 이제 보훔이 3부 리그팀인 블레펠트 상대로 2대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탈락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분데스리가 승격팀인 다름슈타트가 4부 리그팀인 홈부르크한테 0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록 브레멘이 빅토리아 쾰른한테 2대3으로 패하면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긴 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도 팀의 더블 에이스인 필 크루크와
두쿠슈가 사이좋게 골을 넣었습니다. 즉 공격진의 위력은 그대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브레멘의 간판 공격수 필크루크는 어떤 선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멘 유스 출신의 장신 공격수입니다. 189cm인데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브레멘은 상당히 강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쟁쟁한 선배들에게 밀려서 그로이터필트로 임대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뉘른베르크로 이적했다가 하노버를 거쳐서 다시 친정팀인 브레멘으로 금이 환영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필크루크 같은 경우는 사실 부상이 발목을 잡은 케이스예요. 선수 경력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부상 때문에 많은 출전 수를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2015-16 시즌 비록 2부 리그였다라고 하지만은 뉘른베르크 소속으로 30경기에 출전해서 14골 4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제 2017-18 시즌에는 하노버 소속으로 분데스리가에서 34경기에 출전해서 14골 3도움 올리면서 이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부상 후 고전하면서도 브레멘에서 2019-20 시즌에 8경기 출전해서 4골 1도움을 기록했고요. 또 이제 2020-21 시즌에는 분데스리가에서 19경기 출전해서 6골을 넣었습니다. 즉 부상만 없다면 두 자릿수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자랑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1-22 시즌에 브레멘 소속으로 33경기에 출전해서 19골 8도움을 올리면서 팀의 승격을 견인을 했고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8경기에 출전해서 16골 5도움을 올리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필크루크는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 에이스인 운쿵쿠와 함께 분데스리가 공동 득점왕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서 필크루크는 원래 독일 연령대별 대표팀을 거치긴 했었지만 부상 후 이제 고전을 했었잖아요. 하지만은 2022년 11월 16일에 마침내 독일 대표팀에 뒤늦게 승선하는 데 성공했고요. 만 29세 9개월 7일 나이니까 상당히 늦게 승선을 했죠.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2골 1도움을 올리고 A매치 9경기에서 7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현재 독일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필크루크의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선수는 일단 공중볼에 매우 강해요. 공중볼은 분데스리가에서도 최상위 클래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결정력 좋고 중거리 슈팅도 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헤딩 슈팅도 능하고 패스도 곧잘 합니다. 강력한 오른발 킥으로 이제 많은 골을 넣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핑하면서 측면으로 내주는 플레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롱볼 플레이를 즐겨 합니다. 그리고 파울도 잘 얻어내고 태클은 잘 하지 않으면서 수비는 별로 그렇게 가담하지 않고 옵사이드 트랩을 잘 깨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필크루크의 공중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경기당 공중볼 획득 횟수가 5.5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선수들 중에서 보훔의 최전방 공격수인 필리프 호프만에 이어서 2위입니다. 호프만은 190이 넘는 최장신 공격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공중볼에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헤더 슈팅이 25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1위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헤딩 슈팅에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오른발 슈팅이 35회로 가장 많지만은 왼발 슈팅도 19회를 가져가면서 양발 모두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헤딩골도 4골로 분데스리가 전체 공동 2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선수가 얼마나 슈팅 정확도가 좋은지는 예상 유효 슈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6번의 예상 유효 슈팅 골을 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수가 기대 득점이 12.8골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득점은 16골이잖아요. 즉 3골 이상을 기대 득점보다 더 넣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결정력이 좋다라는 소리인 거죠. 즉 필크루크를 상대로는 공중볼 조금 주의해야 되고요. 또 어느 위치에서든 슈팅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옵사이드 트랩에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할 필요성은 있죠. 필크루크의 단짝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두쿠슈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두쿠슈는 어떤 선수냐면요. 이 선수도 188cm로 나름 장신인데다가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으로 이제 파더보른 임대를 거쳐서 쌍파울리와 홀슈타인킬, 뒤세도르프, 하노버를 거쳐서 이제 브레멘으로 온 케이스인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분데스리가에서는 조금 자리를 잡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 분데스리가를 출전한 건 도르트문트에서였지만은
뭐 교체 출전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뭐 단 한 골도 6경기에 출전해서 한 골도 넣지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더브루노 임대를 가서는 9경기에서 한 골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세돌프를 거쳐서 이제 홀슈타인 킬에서 2017-18 시즌에 33경기에 출전해서 18골 11도움을 올리면서 이제 서서히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2부 리그였고요. 다시 이제 그 분데스리가인 뒤세도르프로 이적에 성공했으나 16경기에서 1골 1도움에 그치면서 분데스리가에선 통하는 선수가 아닌가? 라는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이후에 하노버 2부 리그인 하노버로 가서는 28경기 15골 6도움, 그리고 2020-21 시즌에는 34경기 16골 7도움을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2021-22 시즌에 하노버 소속으로 4경기 1골을 기록한 다음에 브레멘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29경기에서 20골 10도움을 올리면서 이때는 필크루크보다도 더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2부 리그에서 21골 10도움을 기록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2골 7도움을 올리면서 마침내 분데스리가에서도 통하는 공격수라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필크루크는 키는 188cm로 나름 큰 편이지만은 공중볼에는 약점이 있어요. 대신 이제 이 선수는 조금 더 필크루크보다 다재다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실제 뭐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4경기에 출전했고요. 오른쪽 윙으로도 2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4경기에 출전해서 4골 1도움을 기록하는 괴력을 과시했고요. 또 이제 세컨톱도 수행을 할 수 있고 왼쪽 윙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포칼 1라운드에서는 왼쪽 윙으로 나왔죠. 브레멘이 이제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들어서 현재 그 3-4-3 포메이션을 시험 가동 중에 있거든요. 물론 또 안 되면은 3-5-2 포메이션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만요. 아마도 바이언전에는 3-5-2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쿠슈 같은 경우는 볼을 키핑하는 능력이 있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킥이 상당히 좋아서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패스 능력도 있고 결정력도 있고 스루 패스도 곧잘합니다. 두쿠슈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키핑하면서 패스를 주면은 이제 필크루크가 마무리 짓고, 아니면은 필크루크가 전방에서 버티면서 키핑하다가 두쿠슈한테 패스를 주고 다시 리턴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건 둘 사이의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요. 필크루크만 너무 신경 써서는 두쿠슈한테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쿠슈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브레멘이 지난 시즌에 승격팀으로 뭐 13위라는 나름 괜찮은 성적을 올렸지만은 팀 성적보다도 팀 득점이 훨씬 좋아요. 브레멘의 팀 득점은 51골로 공동 9위였는데 같은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린 팀들이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한 우니온 베를린, 그리고 5위로 유로파리그에 진출한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즉 유럽 대항전에 나간 팀들과 팀 득점이 동일하다. 이거는 브레멘이 공격력만큼은 충분히 좋다는 소리예요. 특히 브레멘이 슈팅 숫자가 많지 않아요. 슈팅 숫자는 하위권이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골을 넣었다는 거는 두쿠슈와 필크루크의 결정력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언과 브레멘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산 분데스리가 맞대결 전적은 112경기 60승 26무 26패로 뭐 바이언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언은 브레멘 상대로 2008-09 시즌 전반기 홈에서 2대5 대패를 당한 이후 27경기에서 23승 4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 중에 있죠. 이번 경기는 바이언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이언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언은 브레멘과의 분데스리가 개막전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아우크스부르크, 메넨글라드바흐, 레버쿠젠, 보훔, 그리고 또 이제 프로이스 뮌스터와의 포칼 1라운드, 그리고 또 이제 라이프치 원정,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브레멘과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어지는 이 두 경기에서 모두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면은 바이언이 메넨글라드바흐한테 유난히 약하거든요. 특히 메넨글라드바흐 원정에서 유난히 약해요. 바이언이 다른 팀들 상대로는 다 맞대결에서 앞섰는데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는 최근에 계속 패하고 있어요. 특히 원정에서 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 원정에서 연승 무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전 경기대에서 승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영입을 상당히 잘했어요. 거기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난 시즌 중도의 팀 지휘봉을 잡고 상당히 팀을 잘 구축한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메넨글라드바흐와 레버쿠젠은 전부 다 포칼 1라운드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즉 이 힘든 2연전을 앞두고 승리를 거두면
그러면서 메넨글라드바흐전과 이제 레버쿠젠전에도 흐름을 쭉 이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훔 그리고 프로이센 민스터와의 포칼 1라운드는 상당히 쉬운 일정이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라이프치히 프라이부르크 이어지는 힘든 일정이 있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의 공식 대회 선발 데뷔전이 될 브레멘전에 바이언이 대승을 거두면서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앞으로도 프리뷰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끝나면은 분석 영상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